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뇌 종양은 양성일 수도 악성일 수도 있습니다.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흔하게는 두통이 지적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암과 비교할 때 악성 뇌 종양이 뇌암이 아닌 뇌 종양으로 불리는 건 이유가 있을까요? 뇌 종양의 위험과 의심 증상, 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맛을 느끼는 감각이지요. 단맛, 신맛, 짠맛, 쓴맛까지 미각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송창식의 사랑이야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뇌종양은 뇌에 생기는 종양인 걸까요? 뇌 안에 종양이 자리하는 건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 또 뇌신경, 두개골 이렇게 모든 부분에 생길 수 있는 종양을 포함하는 건지 뇌종양의 발생 위험과 함께 위치도 궁금해집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박창규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뇌종양이라고 하면 이 뇌 안에 종양이 생기는 건가 싶기도 한데 범위가 좀 넓다면서요? 그만큼 종류도 많은가요? 네, 맞습니다. 뇌종양은 방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뇌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넓게 확장해서 본다면 두개골 안에서 생기는 모든 종양을 뇌종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개골 안은 한정된 공간이고 거기서 생기는 종양은 결국에 뇌 기능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부위는 머리뼈 안쪽에 뇌를 싸고 있는 경막에서 생기는 종양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종양이 발생하든 이제 증상은 비슷한 건지, 그 초기에도 증상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종양이 생기는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쓰는 사람의 감각과 운동 기능 주위에 생기는 종양은 크기가 작을 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금방 생기고 이로 인해서 발견도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가 갑자기 안 들린다거나 눈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거나 혹은 몸 한쪽에 마비가 온다거나 하는 증상들은 종양 초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기능이 모호한 지역, 예를 들어서 전두엽이나 이런 곳에 생긴 종양은 아주 커져서 증상을 유발할 때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뇌 종양도 이런 양성과 악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양성이라고 해도 좀 꾸준한 관찰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양성 종양이라고 해도 크기는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찰을 통해서 크기가 지속적으로 커진다면은 증상이 생기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직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양성 종양처럼 보여도 악성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 진단이 되었다면 적절한 시기에 다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양성이라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고 추가적인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양성과 악성을 생각할 때 악성의 경우에는 진행 속도가 좀 상당히 빠르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악성 종양은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암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양 세포의 분열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또 그만큼 증식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악성 종양은 증상도 빨리 나타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뇌의 악성 종양을 뇌암이라고 하지 않고 뇌 종양으로 하는 건 왜 그런지 좀 다른 암과 구별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 뇌종양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개골 안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암이라고 하게 되면은 혈액이나 이제 림프액을 따라서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암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요. 뇌 악성 종양은 이제 다른 장기로 이렇게 전이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암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뇌의 특성한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뇌하고 혈관 사이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성 세포도 이 혈액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혈행성 전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전이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암이라는 표현보다 뇌종양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이해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병기에 대해서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1기부터 4기, 보통 이제 암은 이렇게 나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단계로 구분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암은 이제 종양이 퍼진 정도, 전이의 유무에 따라서 뭐 1기인지 4기인지 이런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악성 종양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이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종양 자체의 악성도에 따라서 저희가 등급을 보통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높은 등급일수록 조금 치료가 어렵고 재발을 잘하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조직 검사의 결과를 통해서 이 종양의 악성도를 많이 판단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연구들 특히나 이제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종양의 특정한 유전자형도 이런 악성도 판단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단계 나뉘는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1단계나 2단계에서는 그 치료보다는 좀 꾸준히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한가요? 네, 그래서 이제 뇌종양의 어떤 치료 방침을 세울 때는 사실은 종양의 단계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종양으로 인한 뇌 기능 이상, 그러니까 증상의 유무가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뇌종양에 대한 치료는 이제 수술이 되었건 혹은 이제 방사선 수술이 되었던 간에 뇌 자체에 어떤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의 위험성에 비해서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상이 없고 또 병변의 범위가 좀 모호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당분간 경과 관찰을 하면서 병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합병증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거군요. 예. 네. 그러면은 이 뇌종양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뇌종양의 종류도 원체 다양하고 그러다 예. 보니까는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 이제 또 많은 연구들이 그만큼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모아지는 결론들은 이제 유전자 이상들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유전자 이상이 꾸준하게 발표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또 유전자 변형 혹은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까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아서 예. 이런 뇌종양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인이 분명치 않다는 건데 그런 만큼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뭐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뇌종양을 예방하는 것은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 예. 뇌종양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아무리 이제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사고는 이제 언제든 날 수 있는 것처럼 뇌종양도 건강관리를 잘 하신 분들도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들도 갑자기 발생하실 수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뭐 이런 안전운전에 대한 수칙, 규정 속도를 잘 지킨다거나 안전벨트를 잘 한다거나 자동차 점검을 잘 받고 하면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조금은 적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평소에도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뇌종양이 생겼을 때 그 뇌종양 치료에 따른 합병증의 위험도 같이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통사고와 비슷한 거다. 뭐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안전운전하고 규정 잘 지키면 그만큼 사고도 안 날 수 있고 나더라도 위험이 준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뇌종양의 가장 큰 특징이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 워낙 흔한 증상이어서 뭔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뇌졸중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뇌종양으로 인한 두통은 보통은 일반적인 그런 두통과는 좀 다르게 종양으로 인해서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보다는 우리가 뇌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두통이 발생한다면 뇌종양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뇌압이 올라가는 상황은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물건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기침을 한다거나 배변 활동을 하실 때 배에 힘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무시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작스럽게 두통이 좀 발생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뇌압 상승으로 인한 두통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심해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뇌의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두통이 있다면 한 번 정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뇌전증의 증상으로도 올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예, 결국 뇌전증은 이제 흔히 알고 계신 게 이제 경련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뇌전증은 사실은 이제 어떤 대뇌피질의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종양으로 인해서 조직의 어떤 부종이나 염증 반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뇌피질 특히나
그 병변이 전두엽이나 이런 측두엽 쪽에 있게 되면은 뇌전증을 더 잘 유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자극돼서 뇌전증, 이제 경련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한 번도 경련을 하지 않았던 분이 이런 경련 증상을 갑자기 느끼게 된다거나 발견을 하셨다면은 네. 뇌종양이 아니라 또한 뭐 또 다른 뇌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MRI 같은 걸 통해서 하나요? 네, 이제 그 뇌종양은 보통 연부 조직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예. MRI가 종양의 현재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검사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 뇌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건강 검진이나 이런 방법으로 뇌 MRI를 찍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최근에는 또 이런 검진을 통해서 뇌에 어떤 종양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예.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아주 작은 정도의 크기로 발견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병원에 많이 내원하시기도 합니다. 아하, 뭐 그만큼 또 빨리 발견하면은 치료가 더 쉬울 수도 있겠죠. 예. 네, 맞습니다. 치료 방법 먼저 수술을 우선해야 되는 건지 아무래도 좀 뇌 수술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뇌종양의 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의 가능성 때문에 치료를 했을 때 위험보다 얻어지는 이득이 사실은 클 때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종양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수술적 치료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좀 어렵다거나 혹은 수술의 범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거나 아니면 수술하기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방사선 수술을 뇌종양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 이 감마 나이프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일종 이제 방사선 치료인 것 같은데 수술적인 방법, 그러니까 칼을 대지 않고 그 종양이 있는 곳에 방사선을 이제 쬐다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러면은 이제 방사선 치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제가 또 그렇게 들었는데 왜 이걸 수술로 표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방사선 치료는 아주 적은 선량을 여러 번 쏴서 그 방사선의 양을 적게 해서 여러 번 조사해서 저희가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이 이제 기존의 방사선 치료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수술이란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한다고 하게 되면 예. 보통 한 번에 다 그 병변을 제거하지 뭐 조금 떼어내고 다시 또 수술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은 기존의 방사선 치료와는 다르게 머리를 고정한 상태로 아주 강한 방사선을 종양에 집중해서 쏘기 때문에 한 번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보다는 방사선 수술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어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때는 병변을 그냥 막 떼어내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조직들, 뭐 뇌수술이라면 뇌 신경, 뭐 혈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박리하고 손상이 가지 않게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감마나이프도 마찬가지로 병변이 있게 되면은 그 병변 주변의 중요한 구조물에 방사선에 의한 손상이 가지 않게끔 세밀하게 치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라는 단어가 이전부터 쓰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종양에만 딱 정확하게 방사선을 강하게 한번 조사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를 잘 고정해야 된다는 것도 나오고 이게 뭐 딴 데 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치료보다는 이제 수술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군요. 또 강하게 쏜다는 거고. 네. 치료 대상에 좀 제한이 있을까요? 뭐 크기가 조건이 된다거나.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감마나이프 같은 방사선 수술에 있어서는 크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방사선을 한 번에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가 크면 그만큼 방사선을 많이 써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방사선에 의한 합병증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게 무섭다고 또 선량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종양에 대한 효과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치료 자체의 병변의 크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는 이런 감마나이프 기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한 번에 쏘는 것이 아닌 저분할 한 두세 번이나 네다섯 번 정도로 분할을 해서 하는 치료가 가능해져서 크기는 뭐 실제로 지금도 이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 극복이 되고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요소는 이제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감마 나이프 말 그대로 이제 나이프 칼이잖아요. 예, 네. 수술을 한다는 건데 어떤 이것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러면은 뭐 전신 마취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죠? 예. 예.
대부분의 이렇게 협조가 되시는 분들은 전신 마취를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없고, 예. 대신에 이제 협조가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어린아이에게 감마나이프를 적용하는 케이스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과정에서 단순하게 그냥 감마나이프를 쏘는 것이, 그러니까 방사선을 쏘는 것이 아니고 이 치료용 MRI를 따로 또 찍으셔야 되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료틀을 이제 환자의 두부에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입원은 보통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입원은 해서 하는 거고, 아까 이제 한 번 조사한다고 하셨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네.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감마나이프 치료는 이제 종양의 크기가 커서 저분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이제 한 번에 치료가 끝나는데요. 예. 그 치료 시간은 보통 종양의 크기와 성상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설량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가 시간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크기가 크면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고, 전이성 뇌종양 같은 악성 종양의 경우에는 또 방사선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많이 적용을 받는 2cm 이내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두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크기가 얼마만한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군요. 예. 네. 그 시간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걸 또 잘 계산해서 조사를 해야겠어요. 이게 너무 많거나 또 너무 적거나 해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또 합병증도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일단 뇌수술과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뇌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시술 자체가 뭐 전신 마취를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고령의 환자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고, 그 시술 자체도 간단하다는 것이 또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방사선이라는 것을 쏘는 거기 때문에 방사선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한 병변 주위로 뇌부종 같은 방사선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발생 가능성은 병변의 어떤 성상, 그다음에 병변의 위치, 이런 것들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치료 전에 본인의 병이 어떤 상태인지 담당 선생님하고 잘 말씀을 나눠보시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거 뇌수술과 달리 합병증이 크게 없다는 것. 네. 하지만 방사선에 의한 합병증은 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간간이 조영제가 좀 안 맞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네. 방사선 치료를 위한 중비에서 조영제를 이용한 그런 CT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이 검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감마나이프 치료를 할 때는 사실 반드시 조영 CT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CT 조영제의 부작용이 있다고 감마나이프를 못하는 것은 꼭 아니고요. 다만 이제 감마나이프의 기본적인 영상 조건은 이제 MRI이기 때문에 MRI의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MRI 조영 검사에서는 이제 종양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MRI 조영 검사는 사실상 거의 필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종양의 경계가 때로는 비조영 검사에서도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MR 조영 검사 없이도 감마나이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감마나이프라는 치료 계획 자체가 영상을 기반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영 영상이든 비조영 영상이든 종양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면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그 종양이 또 잘 구획되어 있는 검사만 얻을 수 있다면 감마나이프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비조영 검사에서 명확하게 관찰만 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네. 가급적이면 찍는 게 물론 당연히 좋은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감마나이프 수술 현재 어떻습니까? 임상에서도 실제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수술 방법인가요? 예, 일단은 뇌종양에 대한 방사선 수술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진행되는 치료는 맞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감마나이프에 대한 그런 치료의 결과들이 이전부터 보고됐던 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입증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감마나이프 수술은 이제 뇌종양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또 앞으로 더 발전이 되겠죠. 예. 네. 수술을 하고 나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없을까요? 뭐 사실은 수술하고 나셔서 특별히 뭐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방사선을 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그 병변 주위에 이런 방사선으로 인한 염증 변화, 또 그걸로 인한 부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보통 간만화이프를 받으신 분들은 이런 뇌부종을 예방하기 위한 약제, 보통 스테로이드 제제를 한 2, 3주 정도 복용시키게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스테로이드 제제가 또 필요하다고요. 네. 그 약 처방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좀 미리 말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방적으로 이렇게 뇌부종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스테로이드 제제 자체가 몸에 들어가게 되면 혈당을 오르게 하고, 그다음에 당뇨이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조금 조절하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당뇨 관리도 좀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이나 또 재발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도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이제 저희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간만화이프 수술이 종양을 이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만화이프를 적용했을 때 현재 지금 사실 종양 때문에 증상이 생기셨다면 그때는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보통 간만화이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만화이프를 함으로 인해서 이 지금 상태, 증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서 추가적인 종양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를 안 받게 해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종양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종양의 성장이 잘 억제되고 있는지, 종양 주변에 특별한 문제는 없이 잘 조절되고 있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종양을 완전히 없앤다기보다 그 종양이 더 나빠지지 않게끔 미리 방어하는 차원이다. 잘 관리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뇌종양과 거기에 따라 또 치료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박창규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혜은이의 당신만을 사랑해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맛을 잘 모르겠다는 말 많이 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도 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말도 하죠. 이 나이가 들수록 미각도 떨어지는 걸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만은 음식이 점점 짜지고 또 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말 하시거든요. 예, 이 미각도 나이가 들면서 좀 변화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걸 바로 집안에서 어머니가 하는 음식을 우리가 그냥 알게 되잖아요. 예, 그래도 또 그냥 먹습니다. 네. 그죠? 그냥 먹어야죠. 그럼요. 똑같잖아요. 네. 뭐 물을 더 붓든지 그렇게 그럼요. 하고요. 거기서 음식 얘기하면 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아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맛이 다 느껴지지 않는 게 노화 때문에 역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지 왜 보는 거 시각이나 후각에 비해서는 이게 좀 천천히 진행되니까 스스로 느끼는 거는 조금 늦게 인지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옆에 사람들이 음식 맛 짜다는 걸로 비로소 알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맛을 느끼는 미뇌라고 하는 그 미각 세포가 되게 이제 사람이 3,000개 내지 10,000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40대 특히 50대 정도부터는 점점 줄어들고 퇴화하고 미각이 무뎌진다고 해요. 예. 그래서 나이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데 더해갖고 나이가 들면서 침샘에서 분비도 줄어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음식을 이렇게 분해해서 그 작은 분자로 만들어서 맛을 느끼게 하는 역할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면서 나이 들면은 미각이 떨어진다.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럼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야, 얘 좀 맛 좀 봐라. 난 간을 잘 못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예.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맛의 종류가 있잖아요. 혀에서 또 맛을 느끼는 부위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신맛, 단맛, 또 쓴맛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맛이 다 마찬가지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미각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이런 게 과연 연령과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볼 때 바로 그 신맛, 짠맛, 쓴맛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단맛에 대한 것도 해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신맛, 짠맛, 쓴맛이 다 나름 나이가 들수록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단맛도 역시 그 감소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감소한다는 게 거꾸로 역치라는 표현을 하면은 증가하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일단 10대 나이와 60에서 80세 어르신을 비교를 했을 때 쓴맛의 역치는 50%, 짠맛의 역치는 25%까지 역치가 올라가는데 그 뜻은 그 쓴맛이 50%더 짜야만 비로소 맛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거기에 비하면 신맛은 한 10%만 역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조금 덜 올라가고요. 단맛은 한 5% 정도 상승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10대와 비교하면 이 60에서 80세 어르신은 이 정도로 역치가 바뀌기 때문에 미각이 확 떨어지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다입니다. 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더 심해지는 건지, 어느 정도 나이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예. 네, 일반적으로 40대 때 조금 시작은 하지만 50세 정도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역치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훨씬 더 많은 짠맛이면 짠맛, 쓴맛이면 쓴맛, 단맛이면 단맛 많은 양을 입속에 넣어야만 그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결국 어머니가 만드시는 음식이 짜집니다. 이게 남녀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성별로도 다른가요? 네, 성별로 비교를 해봤더니 나이가 들수록 올라간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높은 농도에서 맛을 느끼게는, 그러니까 역치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훨씬 더 맛에 대한 감각이 저하가 더 빠르고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남성들이 더 이제 이 미각이 떨어지는 게 더 크다는 거군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진짜 유전적인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생전에 항상 남자들이 바깥에서 외식을 많이 해서 입맛이 거기 들어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바깥에서 많이 먹고 와서 더 그럴 수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이 항상 주장을 하셨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밖에서 드시면은 좀 더 이제 맛깔스럽게 조금 더 맞습니다. 짜고 좀 더 달고 이런 거 접하게 되잖아요. 예. 또 이게 한잔 하시면서 아무래도 또 그런 걸 안주로 드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노화와 미각 좀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할지, 나이 외에 어떤 영양의 문제라든지 다른 요인들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기긴 하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화 자체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가 중요하다. 미각세포가 줄어들고 퇴행한다라는 말씀드렸지만 그거 이외에도 약물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영양소 중에 특히 아연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입속에 구강 질환들이 여러 가지 충치나 치주 질환이나 구내염이나 건조증 이런 게 있거나 혹은 다양한 전신 질환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입맛이 없어지거나 입맛이 변화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고요. 영양소 중에 아연은 상당히 흥미로워요. 입맛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입맛이 좀 음식 맛을 다르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보통 입맛 갖고 얘기할 때 영양소 중에는 우리가 아연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꼭 보충이 될 필요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곤 합니다. 예. 그래서 아연을 이렇게 보조제를 통해서 챙겨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입맛을 위해서도 아연을 챙겨 드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단맛, 짠맛과 특히 관련해서는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짠데 좀 더 소금을 더 넣을까? 그러다 보면 짜게 먹게 되고 이건 또 혈압하고 직결되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짠맛을 인지가 안 되니까 점점 더 짜게 만들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줘야 내가 맛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금 섭취량이 많아진다라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소금을 많이 드시면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혈압이 오르는 건 확실히 관계가 있고요. 혈액량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과 직접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아까 어차피 60대 이상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이 짠맛 역치가 높았다 그러는데 역시나 가장 높았던 그룹들이 80대 이상의 남성과
70세 이상의 여성에서 역치가 제일 높았다는 게 역시 남성이 더 높고 뭐 여성의 경우도 나이가 들수록 높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근데 특히나 염분 섭취를 조심해야 되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정상 혈압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짠맛에 대한 역치가 더 높으면 또 문제가 될 뿐더러 희한하게 이런 분들이 짠맛에 대한 감각이 오히려 떨어져 있는 거 조사를 보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혈압에 더 많이 걸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는 혈압과 연관된 여러 가지 질환, 혈관 질환, 심장, 뇌혈관 이런 것도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뇌졸중도 잘 생길 거고 심장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많아지겠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단맛의 경우도 나도 모르게 맛을 잘 못 느끼니까 단 거를 더 많이 먹고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칼로리 섭취가 늘어날 거고 단순당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당연히 당뇨가 있는 사람의 고혈당 발생 위험도 높일 것이고 전당뇨인 사람이 역시 당뇨로 넘어갈 확률도 커질 것이고 그러면서 체중이 더 늘어나거나 대사증후군과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네, 이 맛을 잘 못 느낀다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게 아니군요. 당뇨, 혈압하고도 직결될 수 있다는 거고 혹시 뭐 다른 건강상의 위험은 더 없을까요? 그렇죠. 당뇨만 놓고 봐도 금방 왜 단맛하고는 당뇨 있을 때 혈당도 더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그 단맛의 경우에도 정상 혈압인 사람의 고혈압 발생 위험을 체중을 늘리는 것과 인슐린 저항성을 늘리는 것 때문에 고혈압 발생 위험도 높일 수가 있고요. 단맛이. 짠맛은 또 거꾸로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을 높이게 돼요. 과다한 염분 섭취로 인해서 심장을 빨리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연관이 서로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건강상의 위험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짠맛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과 연관돼서 심혈관, 뇌혈관 질환, 즉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높아질 것이고요. 단맛의 경우는 그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인해서 역시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뭐 위암, 이 암 발생과는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차게 드셨을 때 그 체내에서 이 나트륨 성분을 또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칼슘이 같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해지면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걸로 인해서 우리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과거에 위암이 제일 많았던 곳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곳은 아니지만 아직도 위암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암 발생 위험도를 역시 짠 음식이 높이기 때문에 짠맛에 대한 인지도가 저하된 사람이 위암 발생 가능성이 더 높겠죠. 비만 위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달게 드시면 당연히 더 쉽게 그 단순당도 더 많이 드실 거고 탄수화물도 많이 드시면 과체중이 되고 비만으로 넘어가면서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위험률을 당연히 높이게 됩니다. 단맛, 짠맛, 그 신맛은 어떨까요? 그래도 뭐 단맛, 짠맛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단맛하고 짠맛만큼은 아닐 수 있기는 한데 도대체 우리가 왜 신맛을 인지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신맛이 맛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신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신맛의 역할이 좀 옛날에 뭐 수렵시대나 이럴 때 덜 익은 과일이나 혹은 상에서 신맛이 나는 음식을 가려낼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맛을 내는 산의 섭취를 줄여서 몸 안에 산과 알칼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맛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덜 익은 음식을 우리가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괜찮은 줄 알고 드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상한 음식도 별로 상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드실 수가 있고 또 산성식품이나 신맛이 나는 양념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위장의 또 산도가 변해서 오히려 관련 뭐 위궤양이나 위산과 관계되는 질환들 이런 것들의 발생이 더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의 영향은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적절한 신맛의 음식을 드시는 거는 건강에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좀 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장이나 이런 게 좀 자극받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합니다. 네. 자, 신맛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쓴맛은 어떨까요? 쓴맛도 왜 우리는 쓴맛을 느낄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셨어요? 쓴맛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뭐 인생의 쓴맛을 말하는 말 하는데 그걸 좀 알고 있으라는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예. 네, 저는 가끔 아니 그런 거 못 느끼면 우리 맛있는 감각만 느끼면서 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결국 쓴맛을 느끼게 한다는 거는 몸에 해로운 음식을 가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특히나 이제 예전에 채취로 이렇게 수렵시대 때 살던 시대에 예. 이제 식물은 채취를 해서 먹으니까 그럴 때 식물들이 사실은 식물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예. 근데 그 중에 그 쓴맛을 대부분 내는 거는 우리 같은 경우에 쓰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게 되지 그거를 막무가내로 많이 먹었다가는 다 해가 돼서 오히려 생명에 지장을 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결론은 쓴맛에 대한 인지는 상한 음식이나 몸에 해로운 음식을 가려낼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독성 물질을 섭취하지 않기 위해서 쓴맛은 너도 나도 싫어하죠. 일종의 인간의 적응 기전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진화되어 온 인간의 적응 기전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바로 이 쓴맛에 대한 역치 또한 나이가 많은 80대 이상의 남성이 좀 더 심하지만 어쨌건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고요. 또 흥미로운 건 담배를 많이 태는 분, 흡연자의 경우 역치가 더 높다고 해요. 결국 이분들은 쓴맛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니까 사실은 상한 음식이나 독성 물질을 잘 가려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문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쓴맛을 느끼는 것도 내 몸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지대한 역할을 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다 이유가 있네요. 네. 쓴맛을 느끼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거고 뭐 네. 독성 성분이나 또 상한 음식들. 예. 약은 왜 쓰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예. 약은 어쨌든 뭐 좋은 거잖아요. 예. 네. 뭐 달게 만들고 싶어도 잘 안 돼서 그랬겠죠. 예. 예. 그건 뭐 이제 약간 우문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 약도 좀 달면 어떨까 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달달한 거 있어요. 예. 자, 이제 맛을 느끼는 감각이 이제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건 잘 기억하셔야겠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뭘 먹어도 좀 맛이 거기서 거기고, 아유, 나 요즘 입맛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맞아요. 미각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일까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예. 나는 미각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맛있는 게 없고 음식을 좀 먹으면서 맛을 느껴야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욕 저하가 굉장히 쉽고 바로 어르신들의 경우 이 식욕 저하 때문에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고 체중이 줄고 면역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좀 잘 챙겨 드셔야 될까요? 좀 입맛이 좀 떨어져도, 예. 뭐 식사도 하셔야겠습니다만은 요즘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하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미각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다 그럴 때 몇 가지 일단 첫 번째 체크부터 해봐야겠죠. 그렇죠. 가령 미각 기능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걸 유발하는 병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일단 병 치료를 제대로 하는 게 1번이 되겠죠. 만성질환 다 여기 속합니다. 갖고 있는 만성질환. 뭐 중추신경계고 내분비계 당뇨고 뭐고 다 포함되는데 일단 요걸 잘 치료하라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만성질환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입맛 떨어지는 약들을 지속적으로 평생 먹는 약들이 있잖아요. 예. 당연히 혈압약이니 당뇨약이니 그다음에 진통 소염제니 뭐니 관절약이니 이런 것들이 미각 변화를 유별나게 일으키는 게 아닌지 역시 한번 점검해서 줄이거나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서도 아연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래서 이거는 물론 먹는 거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해서 아연이 제가 혈액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체크를 해서 아연 괜찮은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거 아연 많은 음식들 잘 아시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해산물 중에서도 굴이 제일 유명하죠. 굴. 오, 네. 예. 그게 좀 이런 입맛에도 중요하고요. 약간 남성 미네랄이라고 아연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굴 정말 중요하고요. 그거 외에 뭐 붉은색 살코기나 전곡류나 콩 같은 데 충분히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 충분히 드시지만 필요하면 보충제도 쓰시고요. 이런 거를 체크해서 일단 메꿔주신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이건 약간 이제 생활 습관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혼자 먹는 것보다는 여럿이 먹으면 좀 낫겠죠? 아, 예. 네. 그래서 가족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거나 밖에 좀 나가서 먹거나 이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미각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아까 대표적인 뭐 단맛, 짠맛, 신맛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조미료나 향신료가 있잖아요. 좀 다른 맛을 내는 그런 걸 좀 적절하게 사용해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이게 좀 변화가 있어서 먹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음식이 뜨거운 건 뜨겁게 차가운 건 차갑게 제대로 맞춰 먹어야 그나마 입맛이 돌 거고요.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색과 질감의 식재료를 잘 활용하시면 눈으로도 또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또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본다거나 그다음에 식사 전에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해서 입맛을 좀 돋구는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많이 움직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운동이나 그렇죠. 움직이고 나면 아무래도 식욕이 좀 돌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좀 같이 어울려 드시는 것도 좋고 어르신들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귀찮다고 반찬 뭐 한두 가지 넣고 뭐 밥에 물 말아 드시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좀 같이 먹게 되면은 그래도 반찬도 몇 가지 더 넣게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젊은 사람도 혼자 먹으면 대충 먹게 될 때가 많은데요. 다양하잖아요. 뭐 침 분비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질환하고 연관된 것들을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찾아보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관리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옥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위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